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언저리 인문학연구소의 박장근입니다. 요번 이제 주제가 어쨌든 세계적 어떤 불평등인데, 지난번에는 한국 사회에 갖다 불평등이 어떤 정도 상태로 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분배에 갖다 문제로만 접근할 이럴 좀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 다시 분배와 복지의 문제로만 이렇게 접근할 문제만은 좀 아닌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유지의 어떤 침탈이라는 관점에서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더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가. 다시 하면 공유지의 침탈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죠. 이 지구는 누구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다 받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잘 살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를 왜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획해 놔놓고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유산인데 이것을 독점화 내지는 소유화, 신성화 뭐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생존권이 박탈되는 이런 이제 과정에 와 있는 것이고, 이것만한 또 이제 불평등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치나 아니면 뭐 다양한 그 증표로 이 불평등을 증명할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불평등이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은 수치화되지 않은 많은 것들에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다 뺏긴 과정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유지와 공유자, 공유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사실상 침탈, 이런 관점에서 불평등을 갖다 좀 입체적으로 바라봐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갖다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지가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한테 공유지,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홍익정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잘 사는 곳, 홍익인간. 이런데 요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발전시키지는 좀 못한 지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더 식민화 아니면 산업화 이런 이제 과정에서, 그래서 주로 저기 영민문화권에는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공유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한번 번역해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일단 영어로는 뭐 커먼스, 우리가 상식 이러면 커먼 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커먼. 그거에 S자 붙여 우리 모두의 갖다 것이다. 그래서 지자는 이 땅 지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유지의 가장 원초적인 거는 어쩌면 이 지구 자체가 공유지인 거죠. 자연적인 것. 그리고 특히 이제 토지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계급사회가 말하자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누가 독점권을 갖다 주는가가 최초의 어떤 권력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아까도 뭐 분양받으셨다 어쩌다 뭐 이러시 이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사유권, 공유권, 이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 더 확장돼 들어오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유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커먼스, 여기 S 빠졌네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땅지자만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지는 이제 꼬면, 그러고 커뮤니티, COM, 이렇게 이제 모두와 함께 이런 데서부터 이제 많이 연유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공유지의 침탈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깔끔하게 약간 정리를 해 놓던데요. 공유지, 그러고 공유자, 그러고 공유화. 요거 살짝 구분을 갖다 하시면, 공유지가 이건 또 뭐 약간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이런 표현이어 갖고 좀 그럴 텐데, 요 세 가지를 구분하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공유지는 아무도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이것이 이제 공유지인 거죠. 다음에 공유화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공유지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갖다 공유화라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더 나가보면 이제 공유자 이런 개념을 씁니다. 공유자는 공유주의 비극과 공유주의 희극 논쟁은 이 자본주의에 얼마만큼 정당성을 갖다 부여하는가에 대한 어떤 논쟁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딘이 공유주의의 비극이라는 걸 썼고, 그리고 옴스트롬이 공유주의의 희극이라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주의에 대해서 그런 게 아주 팽팽하게 다른 거죠. 공유주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공유주의에 대한 반대말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가, 이걸로 이렇게 직결되어 들어가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주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목초지가 같이 있는데 전부 다 말을 갖다 와갖고 같이 공유를 다 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 비용도 안 내는 것이고 공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마리의 말을 갖다 들고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3마리의 말을 들고 오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아니 나도 그러면 더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2마리가 안 되는 건 나는 그럼 너 2마리 왔으면 난 2시간 있다가 갈 거야. 그러니까 불가 안 돼서 여기 목초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가 폐허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유지가 이렇게 되니까 공유지를 냅두면 공동체가 깨진다, 사회가. 우리가 번영이 되질 않는다. 이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현대인들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럼 늘상 이것이 그렇게 선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좀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저거 망가뜨린다. 야, 그것만 보고 있지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느냐. 공짜에는 사람이 망가진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공유주의 비극하고 같은 맥락, 똑같은 이데올로기, 사람을 갖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것이 그 반대는 뭔가 하면, 이렇기 때문에 공유주의를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네 것, 여기까지는 네 것, 여기까지는 네 것, 이렇게 구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너는 해먹고 그래야지 이 공유지가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획을 갖다 건넌다라는 거는 여기서 사유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나의 것이. 그리고 이것이 다음에 나의 것을 서로 또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매매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이 사적 소유권이 분명히 돼야지 이 사회가 번영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유지되고 사람이 잘 행복과 연결돼서 이제 그렇게 가져간다. 이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옹호를 그렇게 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옴스트롬이 공유지의 이제 희극론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공유자에 대한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공유지는 관리되지 않는 공유주의 비극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하딘의 공유주의 비극은. 그 목초지가 하나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좀 더우면 다 그렇겠네. 모든 공유지는 근데 관리되는 공유주에만이 거기에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 있는 많은 공유지들을 다 가갖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지만 대부분의 공유지는, 아주 잘 유지되는 공유지는 거기에 전부 다 룰이 다 있는 거예요. 규칙이. 룰이 다 있어서, 그리고 그 룰을 계속 전체 회의를 해서 자꾸 올리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는 고쳐내고. 그래, 자기들에 걸맞게. 이런 걸 우리 이제 거버넌스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늘 같이 협의한다라는 거죠. 거버넌스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유자가 그걸 관리하는 그룹들을 우리는 공유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유지에서 또 하나 가장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아까 공유지가 있고 공유화가 있고 그리고 공유자가 있잖아요. 그럼 공유자들은 그런 어떤 거버넌스에 자기 룰들을 쭉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유화를 하는 사람들하고 공유자가 한 팀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는 순간 이거는 공유지가 되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요새 약간 착시와 착란이 이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요새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렌탈 해갖고 공유하는 거죠. 소유를 안 한다고 난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비만 이렇게 좀 내는 것이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유 개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던 거 저기 가져가기도 하고, 집도 내가 하던 사람 와서 살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가만히 봐보면 공유자와 공유화의 주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는 에어비앤비 회사 사업주라는 거지. 그러고 공유화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유 개념하고 전혀 다른 그냥 렌탈 업체라는 거죠. 그냥 시장 원리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크게 구분을 갖다 좀 하셔야 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자와 공유화가 구분됐을 때 이거는 누구는 공유지의 새로운 시장적 착취 과정이고, 그거는 매우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정보 공유도 이제 이런 거잖아. 여기 우리 애들 오토바이 라이더들 막 이러고 있지만, 여기서 쌓여지는 무수한 많은 그 정보를 그네들이 다 독점하고, 여기서 얘네들은 이게 마치 공유하라고 니네가 한 만큼 하고 다 하지만 실은 여기는 매우 강한 착취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 공유화, 그리고 공유자, 그리고 공유자와 공유화의 주체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 공유지라는 개념을 에 대한 가치하고는 저거 어긋나게 이렇게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지는 어떤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공공 서비스, 편의 시설, 사회적 법, 문화적 지적 삶 이런 이제 모든 영역까지 이제 공유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산력과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공유지는 실은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축소되는 문제. 그래서 이 확대되는 공유지를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기의 이익에 걸맞게 어떻게 독점하고 사유화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실은 불평등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진다. 이런 이제 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유지는 공유자들 아니면 공유화들의 자기 거버넌스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아까 공유주의 비극처럼 아니 조금 뭐 이렇게 더 가져가면서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종속될 수 있다. 그러고 상업화될 수 있고 판매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유지 자체는 그냥 냅두면 안 되는 문제고, 시장이나 어떤 이 권력 이런 부분에 어떤 이 반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이익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사적 이익이라는 부분하고 어떤 반대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권력, 자본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 권력에 대하는 반대하는 이런 이제 그걸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유지는 어떤 이런 어떤 관료제의 문제나 어떤 가부장의 어떤 시장주의나 이런 부분하고 가치 자체로 보면 반가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만 그러냐? 아까 말하자면 시장적이고 그러고 어떤 이제 권력적인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냥 냅두면 인클로저라는 이야기는 가둔다, 벽을 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사회 초기에 나타났던 인클로저라는 거는 여기서 다 농장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을 키워갖고 저쪽에서 보니까 그 약물을 뜯어다가 모죽을 만들어갖고 파니까 이게 돈이 더 되거든. 그러니까 이 영주들이 여기에 벽을 갖다 이렇게 딱 쳐갖고 농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뭐를 키워요? 양을 키우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는 이런 이제 꼴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그 농지는
어찌 봐보면 우리 선조들만이 아니라 저기 뭐 신이 있다라면 말하자면 이 자연은 우리한테 모두한테 준 유산인데 그네들이 독점하게 되는 사유화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지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인클로즈 벽을 갖다 쳐서 자기 것도 한다. 그러고 상업화하고 그러고 사형화하고 그러고 식민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떤 공유지의 축소 과정이기도 하고 침탈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한 개 정도 사고를 갖다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공짜라는 이 관념이 이게 뭐지? 이게 사람을 갖다 많이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공짜가 뭐지? 공짜는 돈을 안 주고 한다라는 거잖아. 지불을 안 하고 받는 거라고. 기브 앤 테이크 개념에서 보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게 딱 제로점이 해야지 우리는 균형적이다. 그리고 누군가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오는 거는 나는 그래서 공짜로 와갖고 나는 좋긴 좋지만 그건 또 누군가 손해 봐야 되는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유권을 노동에 기반한 권리 이게 뭐지? 공유권을 노동에 기반한 권리가 뭐지? 우리는 이런 야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노동이 너를 갖다 자유케 하리라. 에? 이런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데올로기가 지금 교차돼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본가들을 갖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아라니네. 왜 니네가 다 가져가 마. 우리가 다 노동해갖고 가치를 다 그거 했는데 노동자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파업을 해요. 그러면 자본가는 무노동 무임금이다. 니네 뭐 일 안 했는데 왜 또 돈을 갖다 왜 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너는 그 노동만큼 권리를 가진다. 이게 정당한 거지 않느냐. 이쪽 이데올로기든 이쪽 이데올로기든 이 기반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좀 남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실은 다 물려받은 건데 어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 갖다 소유인데 그러면 여기서 막 일을 갖다 한 사람은 자기 수확을 갖다 가져가고 아니 일 좀 안 했어. 그런데 뭐 과일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집은 내가 막 다 안 줘도 거느려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 땅을 갖다 자기 나이 갖다 공유권이 있는 문제인데 너는 그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넌 여기서 살아서는 안 돼. 이럴 문제겠느냐. 이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되게 마음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에? 여기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마음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집에서 이만큼 뭐를 갖다 줬다고 그럼 나는 받기만 한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로 가격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아주 뿌리 깊게 붙어있는 이데올로기가 뭔가 하면 가격이에요. 가격. 다시 한번 화폐. 화폐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냥. 그걸 갖다 왜 있는 것이라고 그러냐. 이러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공공이나 공익적 가치 이 문제는 가격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를 갖다 이렇게 돌보잖아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가격으로 그걸 때
이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대신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엄마를 갖다 돌보는데 내가 말하자면 100만 원을 주고 돌봄 노동을 갖다 이래 했으면 제가 돈으로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노동을 한 거야. 이게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자체는 공유지 자체를, 공익적 가치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이데올로기로 지난 40년이 이래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신자유주의 어떤 40년의 불평등의 이 급속한 어떤 강화는 태초의 이데올로기에서부터 공공적, 공익적 이 가치를 철저하게 다 침탈해냈고, 그 침탈하는 것만큼 얘네들은 자기 개인적 부를 넓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유주의 침식과 이제 불평등의 이제 증대 이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로더 테일의 역설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하면 사적 부가 증가하면 공적 부가 줄어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실은 조금 논쟁적인, 아니 저는 제 내부에서도 조금 논쟁적인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 부가 이렇게 막 증대는, 우리나라 GDP는 지금 잔뜩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파이를 갖다 이만큼 키웠으면 사적인 영역도 그만큼 컸고 공적인 영역도 그만큼 큰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성장 과정을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아니 내가 이만큼 가져와서 당연히 이제 공적 부는 줄어드는데 실제 그러한 것이냐. 이런 면에서 이 역설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우리는 사고를 갖다 해봐야 될 문제는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적 부가 그러면 이제 판매나 이제 시장은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적인 영역이 그 고안된 희소성에 의해서 자기를 갖다 확장해 나간다, 계속.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공적 부는 그렇게 이제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탈공유에 갖다 비극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유주의 40년에 그럼 이제 공적 부, 아니 공유주의의 수탈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 아름아름 다 먹었대라는 거냐? 아름아름 다 먹었죠. 왜냐고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정원이, 그러고 이건 다 부천시 소유였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다 우리의 공유 땅이었다고. 거기 포도나무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이거를 두산에 매각해버리고 두산 위브라고 8채인가 막 9채 있잖아요. 빌딩을 갖다 쫙 해갖고 제 스카이라인을 다 막아버렸어요. 또 조금 있다 이 옆에 부천에서 60층짜리 그 건물이 2동이 있어요. 이름도 리첸시아예요. 부자들의 동네, 이런 거예요. 리첸시아. 그래서 거기 훅 올라오니까 이제 스카이라인 정도가 햇빛까지도 저는 다 못 봐.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막 시위도 하고 이랬어요. 이런 거 어떻게 달래는 줄 아세요? 막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쪽은 건물은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가구당 뭐 약간 떡고물 좀 주든지, 아니면 그 단지에 뭐 특별한 뭐 한 개 챙겨주든지, 떡고물을 갖다 던져주는 방식으로 이제 타입이 됐다, 이제 이러고 가지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도 말하면 공공의 가치가 공유지에 저는 햇빛을 받을 권리나 좋은 공기를 갖다 마실 권리나, 이게 다 공유지적 가치인데 이게 그냥 다 침탈돼 버린 거고, 결국은 그네들만 다 돈 버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표현이 뭔가 하면 긴축이었어요. 여러분, 긴축이 뭐죠? 이거하고 잘 연결을 갖다 못 시켜요, 보면. 공유주의 침탈이라는 문제하고.
예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긴축. 국가가 예산을 줄여갖고 왜 긴축을 해요? 아니, 국가 재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국가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망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거라고. 이 이데올로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국가는 운영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죠? 그렇죠? 아니, 국가가 운영되려면 예산은 균형감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그죠? 두 번째, 외국에 막 돈을 갖다가 막 빌려와갖고 국가가 망하면 우리는 IMF 한번 망해갖고 우리 그때 금모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적절하게 긴축을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돈 팍팍 쓰고 일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쓸 때 써야지. 저기 산림자원 저거 그거 하려고 돈도 안 되는데 거기다 몇 조 쏘고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 40년에 보면 이 긴축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 정신을 아주 첨예하게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라는 뭐만 존재? 개인하고 그 가족들만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회라는 건 뭐야? 그 개인과 각자와 그 가족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필요에 따라 만나고 안 만나고 이게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아까 모든 가치는 가격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공공이라는 개념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긴축의 이 쌍둥이 거짓말로 실은 전체공 공유지를 다 축소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그런 조사 분석을 좀 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은 영국을 주로 그걸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80년대 대처 이후에 런던 상황을 놓고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것도 다 외주를 다 줘버려. 그러고 있잖아. 경찰도 외주를 줘요. 그러고 거기는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민자들을 또 심사를 또 봐야 된다고. 이거 돈을 얼마 줄까 뭐 응? 이것까지도 다 외주화줘요. 그것은 이게 공공적인 지점은 그러고 교통도 다 외주화줘요. 거기에 왜 국가가 돈을 쓰냐 이거야. 외주화 준다라는 거는 국가가 써야 될 돈을 안 준다. 이게 긴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주화되면 이것도 다국적 기업한테 다 외주화를 줘요. 이네들은 그거 갖고 여기서 돈벌이를 해 들어가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가 하면 이건 그냥 갇힌 거야. 그런데 외주화 줘갖고 이네들이 하면 여기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다 거려지는 거.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라는 면에서도 몇 가지를 약간 분리를 좀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득은 이렇게 약간 도식화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어요. 노동소득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자꾸 이제 이런 데 나오다 보니까 너무 쓰는 용어를 갖다 쓰는 게 더 낫겠다 이래서 요새 뉴스에도 이제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약간 뻘고족촉하게 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노동조합법은 이렇게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노동기준법 안 그러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근로소득, 노동소득, 자기가 일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빨리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산소득이. 돈을 갖다 벌어와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집을 사놨는데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산 집이라기보다는 집값이 올라야 되는 기대치를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좀 사잖아요. 자산 소득을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어디 보면 이자가 이제 말하는 이자를 갖다 붙여오는 이제 이런 거겠죠. 자산 소득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유지 개념에서는 사회 소득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 사회 소득. 그 사회가 얼마만큼 공동체적으로 안정되는가에 따라서 실은 그 사회에서 생존할 권리와 권한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이제 사회 소득은 또 이렇게 봐보면 뭐 복지 소득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떤 공유지 소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이 사회 소득 부분을 싹 소득의 영역에서도 없애고, 그리고 계산의 영역에서 싹 없애고 이러면서 그 지점을 얘네들은 자기 자본 소득을, 그러니까 기업 소득으로 이렇게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약간 이 공유지에 대해서 조금 전달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공유지라는 게 뭐 어떤 공유지들이 좀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공유지 영역에서 또 이 공유지들이 어떻게 수탈되고 또 이것이 불평등으로 또 어떻게 갔는가 이 과정을 같이 약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면 공유지는 첫째 자연 공유지는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 자체가 전부 다 우리의 것이다.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생태계에 따른 위기라고 그런가? 우리는 이 자연 공유지에서 이 지구에서 먹고 사는데 우리의 막 뭐 배출량이 있잖아. 쓰레기도 있고 뭐 오염도 시키고 그러면 이 자연에서 자기 정화 기능이 있는데 이 정화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가 훼손하면 이 훼손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부터 시작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 지구는 우주선이 돼 있는 느낌이다. 우주선이 깨지면 이게 다 죽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 정화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자연 공유지 요거 하나 있고, 여러분 지금 또 가장 많이 이제 공유지로 보면 요번에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법안이 이제 거의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도 되고 이랬는가 봐요. 미국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 18세기 아니 그렇게 19세기 말 19세기 초 이래갖고 그 거대한 땅을 그 말하자면 뭐 서부 개척 하듯이 그 원주민들 다 사냥하고 다 그거 하고, 그러니까 사업만 하면 떼돈을 갖다 번다라는 거죠. 그게 철강, 석탄, 석유, 그리고 철도, 이걸 각각이 다 먹었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막 어마무시한 이 기업들이 막 나타나는데 지금 그때 비슷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다 1등이었지. 갑자기 뭐 아마존 얘 뭐 하는 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뭐 희한한 거 요거 하나 딱 이거 애플이거든요.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갖다 자유케 하리라. 실제 말은 자유케 아니라 이 속에 쏙 빠뜨려 버리. 이런 게 된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저는 쿠팡 뭐 희한한 애들이 와갖고 야 배달 갖고 그 장사가 되냐? 아니 택배도 다 있는데 이런데 어느 날 있잖아. 쿠팡이 뭐 어디보다 뭐 이게 다 올라가 있다라는 둥, 구글이 뭐 어떻다라는 둥, 아니 이상한 그 공룡들이 막 다가온 느낌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왜 저래 됐지? 이 지점에서 아까 말하자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특히 제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하면서 이 자연 공유지를 어느 놈이 전부 다 지껏 하느냐. 철도는 있잖아. 우리 모두 것인데 거기다 철도 지가 다 깔아놔놓고 돈은 거기서 지가 다 땡겨 먹는 거죠. 이런 거라면 지금 이 현상은
정보 공유지를 전부 다 지거라고 이렇게 하고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갑자기 그게 돈이 이렇게 될는지 몰라.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정보 공유지를 공동의 것이 아니라 사유화해 들어가면서 식민화해 들어가면서 이러한 돈벌이가 갑자기 빅테크들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보 공유지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 공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사회 공유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인프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이 도로도 그렇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복지제한 사회 제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공유지 개념에서 뭐 우리의 다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전에는 공유지 개념 말고 우리는 사용했던 게 공공부문, 공적 영역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교육, 주택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 전반을 그러니까 사회 공유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다.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하나가 그 시민 공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이라는 게 아니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거는 이전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신분 사회. 조선에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저쪽은 영주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이랬는데 이게 근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평등하다고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그 법이 다 평등을 유지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내는 법, 이것을 공유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훼손되기 시작하면 시민의 기본 권리가 다 훼손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누구를 갖다 위한 법이냐. 법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고 법이 어떤 자의 권력에 종속되든지 어떤 자의 영업에 수단으로 간다든지 이건 너무무시한 잔인한 문제다. 사람이 사람을 갖다 하나는 한 놈이 잔인하게 하지만 이거는 몽땅 전체는 다 잔인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 공유지,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 공유지.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 하나 잘해서 만든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부터 이 땅에 쭉 흘러와서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문화라는 거는. 이런 어떤 문화 공유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좀 바라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공유지까지를 보면 일단 그 공유 토지의 강탈은 이거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이거는 약탈이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그리고 여기는 또 한 개 POP, POPS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 공적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광장이나 아니면 정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갖다 POPS라고 이거에 대한 사용화도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원에는 모두가 와서 다 같이 그냥 놀만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공원으로 구획 지어줘요. 모성공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공원 관리원이 생겨, 그죠? 그러면 이 공원에는 몇 시까지만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만든다고. 이거는 이미 공유의 영역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봉사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거기 가면 또 이제 이렇게 여기 월미도 가면 또 타는 거 있잖아요. 사적 상업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물의 식민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지 약탈 가운데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물의 같은 인클로저와 사용화보다 더 논쟁을 불이켜있는 일은 없다. 물은 생명의 시작도 물로부터 됐고
모든 기후 위기는 실은 막판에는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물의 순환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물이 어떻게 돌아내느냐, 이 지구에. 예? 폭우가 오기 시작하고 얼기 시작하고 이게 다 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 순환이 그래서 이 기후 변화나 어떤 생태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인데 이 물이 구획화되고 그러고 식민화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만 봐도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여기 뭐 삼다수도 있지만 저기 딴 동네 가면 스웨덴 물 갖다 먹어요. 막 팔아 먹어요. 그러고 어떤 데 심층수 이런 거 이제 또 상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물에 사용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은 흘러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북한에서 저쪽 임진강은 댐을 갖다 막잖아요. 이 댐으로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식민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물이 상품화되는 문제, 그리고 식민화되는 문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아주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음에 불평등을 그거 하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지하의 공유지에 대한 식민화, 지하에 대한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식민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예를 갖다가 그냥 간단히 한번 들어봐 보면 알래스카는 거기 원유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 전부 다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래서 거기서 석유를 파갖고 남는 돈은 공공기금으로 일정 부분을 갖다 해서 매년 알래스카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이러고 있죠. 영국은 80년 이후에 북해 유전 컸거든요. 이거를 공공은 어디 있어? 거기다 왜 말하자면 그거 왜냐면 석유를 파내는데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긴축하고 이거 어긋나는 문제지. 이게 그리고 돈이 벌린다라는 뭐 보장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사기업한테 다 넘겼어요. 그렇게 긴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있잖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그 북해 유전이 있는데 이 팀들은 뭐를 했는가 하면 이거를 북해 유전을 해갖고 거기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공공기금에 일정 정도 계속 적립을 해놓은 거죠. 이것이 아주 단순한 차이인데 40년이 지났잖아요. 노르웨이는 이제 청년애들 야 놀아 이럴 수 있는데 이쪽은 야 인마 다 네 능력이야 공부해. 누가 뭘 했어? 뭐 쟤네들은 다 공부 잘하고 다 능력이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능력주의로 얘네들을 몰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지하 공유지에 대한 어떤 식민화 이런 것들도 매우 잔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이제 사회 공유지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인프라라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다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치안, 우편, 대중교통, 도로, 하수도 체계, 홍수 예방, 공원, 그리고 공공주택, 돌봄, 의료 서비스 이런 거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많은 이런 서비스를 우리는 사회적 공유지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보면 이게 주거 상실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아주 잔인한 문제인데요. 우리들도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예속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고 그 대신 부와 자산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주택은 금융상품이 되었고 공동체의 연관, 존엄, 집이라는 느낌은 박탈당했다.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이렇게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태어나서 주거할 권리는 이 자체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상품화되고 사용화되고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거권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상품권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한다고. 그리고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도 막 큰 단지 갖다 놔놓고 왕왕왕 거리니까 공공주택은 작은 평수에 조금 해놔놓고 우리는 공익적 가치를 뭘 했다, 이러고 있는 문제라는, 이게 다 세계적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권 상실은 이 자체를 그러니까 범죄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여론과 정책도 지금 동시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봐, 학생이 아니라 학생, 그죠? 요거는 오타, 제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생 기숙사도 공유지에서 어떤 산업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다음 이제 군관공,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막았어요. 그리고 제주도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인 돌봄, 우리나라 있잖아, 노인 돌봄, 이거는 정말 공유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사형화됐고 상업화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돌봄 노동은 그러면 유아,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떼돈 버는 이 양쪽에서 빨리빨리 말하자면 떼돈 번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유치원이잖아요. 이게 유치원을 그러면 공유지에서 아까 말하는 공유자가 거기서 공유 활동을 하는, 이게 일치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를 갖다 돌보는 공유자는 뭔가 하면 이것에 권한을 말하자면 위임받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공유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하청 줘버린 거죠. 하청 줘봐갖고 이게 유치원이 다 해갖고 돈은 국가 돈이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다 돈벌이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깨진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거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가 자꾸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래 돼갖고 지금 요양의료원 이게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공유자 국가가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하청 주면서 의사 면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빠른 친구들은 다 이걸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저는 정말 매우 큰 충격이었는데요. 저기 깜빵을 갖다 보는 듯 했어요. 들어가면 5인 1조로 이렇게 해놓는데 이렇게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면 10시면 소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등을 하는데 거기 간병인이 있어요. 공동으로 간병비를 내요, 그 사람을 나눠서. 근데 그 간병인이 교도관 같은, 다 잘하고 있잖아, 눌러, 그리고 재워, 그러고 아침에 있잖아, 또 같이 일어나야 돼. 이것을 그 병원을 하는 병원 시스템도 그렇고 의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잔인하게 죽어요.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들어가면 평균 700 며칠 정도 있다가 저 세상을 간대요. 그러면 사실상 고려장 시스템이고, 일부 국가나 공공에서 직접 하는 요양원 있잖아요. 여기는 줄을 서갖고 자기 차례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실제 돌봄이 아까 말하자면 공유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고 요거 말고 다음에 공공에 이게 아니면 자기 사적 자산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고가의 실버타운을 자기들이 짓든지 구입해서 거기 가면 쫙 돼 있거나 한 달에 몇백만 원 주면 이 죽음,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매우 잔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공유주의 문제들도 우리는 매우 직접적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이제 문제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과 이제 복지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다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민간 기업들한테 이렇게 다 됐고, 이제 뭐 외국의 이야기지만 수백 공공 놀이터가 다른 문을 닫고 상업적 사업으로 다 바뀐다는 이게 이랬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운동장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아니 배우려면 학생들은 여기서 공부하러 왔지 뭐 놀라고 왔어. 운동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 관리하는데 왜 국가가 돈을 쓰냔 말이지. 그거 팔면 외국 애들이 딴 애들이 와갖고 파는데도 이득이 있고 국가 재정이 그러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득이고 거기 그거 팔아갖고 그거 하면. 또 하나 있어요. 런던 시내 80년 전에는 대부분 건축가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공공의 영역에 있었대요. 건축가들이. 그래서 뭐를 하나 올릴래도 여기 뭐 이렇게 공간적 미학은 또 어떠냐? 여긴 또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하고 협상해야 되고, 스카이라인도 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돈으로 치환되지 않는 부분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 건축가들 수백 명에 대한 월급을 지금 다 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돈은 벌어 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있는 공공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없어진 거야. 몇 명밖에 안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은 다 기업화, 사형화 되는 문제잖아요. 막 올리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천에 요번에 예술회관 요거 요전에 있던 그 민주당 출신 그 누구죠? 그 시장이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리첸시아이 그것도 다, 그거는 요전에 한나라당에 있던 그 친구가 팔아먹었고, 그 앞에 그 위브 그거는 또 하여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팔아먹었는데 런던의 스카이라인이나 이게 싹 다 뭉개졌대요. 그러니까 이 한 도시로서의 갖는 문화적 가치라고 그럴까? 지금 부천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이게 도시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가치는 다 없애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다 봤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거 다 없애고 뭐 우리 애들 있잖아요. 생일이 되고 이러면 산 따라 물 따라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운동에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기업화됐어요. 상업화돼 갖고 놀이터가 있어 갖고 거기 몇 명 가면 1인당 얼마 이래 갖고 막 놀고 좀 더 이 많은 에드벌 어디죠? 용인에 있는 거. 에버랜드. 미안합니다. 제가 침이 끼었죠. 에버랜드 같은데 돈 주고 전부 다 놀아야 되는 문제지. 그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산야와 산처가 전부 다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더 들어가고 어디 가면 국립공원이 뭐 사찰에 거기도 돈 내야 돼요. 아니 그게 우리 인류 선조들이 대대로 물려줬는데 거기 누가 돈을 갖다 받을 권리가 생겼냐라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사회 공유주의의 지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 조금 좀 보셔야 될 게 사회 공유주의는 부자보다 카리아트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프레는 이제 프로레타리아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카리아트는 이제 기도하는 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있는 자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프레카리아트의 계급과 계층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라이더들이 다 이런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 군데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 양반이 한참 됐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갖고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 용어가 이제 돼 있는데 이네들한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공유지는 의식주하고 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주거에 말하자면 자는 문제, 거주에 대한 문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랬는데 이게 아니 여름에는 이 자연의 품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럴 권리들이 몽땅 다 착취당했다라는 거죠. 공유지가 수탈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사유화된다라면 이 공유지 속에서 생존권이 가장 1차적으로 박탈될 이런 이제 계급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상업화 사용으로 나빠지는 언제 늘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돌봄을 갖다 받기 어려워지고 질이 떨어질 때는 이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이 먹는 것은 절대 말은 즐길 필요는 우리 100세까지야 이럴 건 없고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람 노릇하면서 어디까지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래 산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행복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공유지가 내가 기댈 공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나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돈 버는 브로커들은 공포심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고 계획적으로 조장을 해요. 100세까지 살면 얼마가 필요하죠 지금? 이거 공포스럽거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공포성을 자꾸 자극해야지 사람은 더 위축돼요. 개별화되고. 그러고 복종성도 강하고 종속성도 강해지거든. 이 사회 전반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에 이제 시민공유주의, 아까 말한 사법에 대한 권리는 공유주의 매주 그 귀중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가지지 않으면 이 시민이라는 부분이 평등해서 가장 1차 지점에서 깨져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법 절차에 기초하고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그러니까 공여 활동 또한 선례를 존중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정당한 행위라고 간주된 것.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만들면 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에토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 그 역사와 전통이 보면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법이라고. 모두한테 보통법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 사회에 가장 적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이런 이제 보통법에 이제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의 지배를 이제 공유제의 일부로 봤다라는 면에서 약간 이제 시각의 차이는 조금 우리 안 해봤던 관점이 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사유를 갖다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보통법, 공유권 그리고 관습에서 유래에 수용된 행위는 착취와 억압에 제약을 가한다. 이걸 갖다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이권이 개입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민공유지에 대한 접근권은 궁극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의 보호막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연속극이 있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저기 세종을 다루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나요. 세종이 어렸을 때 누군가가 와갖고 그 세종어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정치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뭐라고 난 뿌리 깊은 나무의 대사가 참 저는 명대사인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걸 갖다 가만히 보고 저러면 안 되지. 모든 국민을 갖다 다스려야 돼. 정치지. 왜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지?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부자들은 안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다 잘 먹고 살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 도와줄 이런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정치라는 건 어째 보면 약자들을 어떻게 품어주는 거가 그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 사회에 갖다 공동체의 가장 관건적인 문제가 이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거는 모든 시민 앞에 다 평등하려면 결국은 이 가난하다니 또 보호막이 이렇게 되어지는 문제지 않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긴축 얘기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만지도 아니고 지금은 법이 다 상업화됐어요. 그리고 다 사형화됐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예 불평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처럼 돼 있어. 그래서 유전무죄? 무죄죠. 무전유죄. 이게 이제 그냥 상식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렇더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공유자와 공유화의 지점에 또 이야기인데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이 공유지라면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또 법에 의존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이 공유지를 관리하는 공유자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일치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유자는 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공적이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 공유지를 관리하는데 국가가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래갖고 우리가 뭐 김현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긴축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긴축으로 접근이 어려워진 사법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그거 돼 있잖아요. 그 뭐죠? 법률안? 아니 법률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그 법공 로스쿨. 로스쿨 제도가 그 우리 사법제도, 사법시험제도 이게 너무나 잔인하고 해서 이게 하나는 그 변호사의 양을 넓히기도 하고 그러고 변호사 되는 길을 좀 더 크게 열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로스쿨은.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실까요? 로스쿨은 학교들에 돈벌이 수단이 다 돼 있고 그러고 또 이것 때문에서 지금 뭐 이게 변호사협회나 여기에서는 그 길은 더 좁아뜨리고 있어. 그래서 뭐 말하자면 메이저들 이네들은 막 들어가지만 저기 지방내나 이런 데서는 더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만 공유자들은 국가에 의해서 직할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다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애들을 키우는 걸 다 사형화시킨 거야. 그래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네들도 이제 먹고 살려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가에서 그러면 공유자들을 생존이나 안전을 갖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줄여야 된다고 확확 다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먹고 살려고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형 로펌으로 가면 돈을 갖다 많이 갖다 대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왜냐면 돈을 많이 갖다 대고 방금 했는 뭐 돈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가는 문제잖아요. 시장화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이런 데 사법 제도 자체도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이거는 영국 사례예요. 범죄과학 수사도 민영화되고요. 보호관찰 서비스도 민영화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민영교도소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영국도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러고 사양하는 이제 자산심사제도. 자산심사제도는 이런 거거든요. 유럽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아니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쪽은 훨씬 또 많아갖고 이제 어떤 이 말하자면 복지나 안전망을 갖다 줄 건가 이거는 그 국가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산 심사를 하는가 봐요. 이것도 있잖아 민간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러고 있잖아 민간업체에서 하면 너는 이게 삥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정책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알고리즘에 의한 정책이 뭔가 하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리저런 데이터 있잖아요. 말하자면 나는 빈곤해. 그래서 그 기초생활보험 대상 나 뭐 좀 신청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자산 심사를 다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관계 심사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데이터를 내가 어디에서 저기 신용카드를 썼는지 뭐를 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여행은 뭐 했는지 이걸 갖다 몽땅 다 해갖고 이걸로 알고리즘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몇 점 이렇게 기계가 평가하게 만드는 게 이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런 이제 정책들까지도 법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정부는 시민공유제의 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공유제 약탈의 행위자로 변신했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매우 심각하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변호사들도 전부 다 장사꾼이 된 것만 아니라 이게 뭐 검찰까지도 이렇게 돼 있고 검찰까지 그렇게 돼 있는 좀 괜찮은데 우리나라 이 사법부까지들도 얘네들이 우리나라 판사들이 정말 이 공유자로서의 그렇게 준비가 돼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그거 됐다. 자, 다음 문화공유지 조금만 보고. 아까 예. 문화공유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늘 일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문화다. 그러니까 미술, 음악, 뭐 댄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예 예술 중에 하나들인 것이고 우리가 문화라면 생활 양식 전체를 갖다 문화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 스포츠, 대중매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홀, 공연을 위한 장소는 모두가 우리 문화의 공유지의 일부다. 그리고 아까 공공건축, 도시경관, 풍경 또한 한나라 문화 공유지를 만들고 구성하고 문화적 맥락에 존재한다는 거죠. 음악, 문학, 시, 드라마, 그림, 종합 등의 모든 예술은 우리의 집단적인 인간 문화의 일부를 표현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공동의 권리다. 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천재성에 의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한국적 문화이라면 한국의 문화에서. 그래서 이 문화 자체는 예술 문화는 그것 자체부터가 이미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기 것화되고 또 상품화되고 이렇게 이제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공공건축이나 공공도서나 박물관, 미술관,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외주주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이제 돼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공원의 촉소를 보면 긴축이 아까 되고 사용화되고 식민화되고 노골적인 방치. 그래서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포함해서 사회에 결정적인 해로운 영향을 갖다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문화공유지는 우리의 공유감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인류애를 배우고 개선하는 장소이자 방법인데 이것을 얘네들은 예산을 갖다가 후려치는 방식으로 문화공유의 재원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에 도움을 준다. 아까 요 얘기 살짝 제가 빠뜨렸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감축이라는 거는 긴축이라는 거는 국가가 안전을 하고 국가는 국가 부도로부터 위험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국가 예산을 갖다 줄인다라는 거는 뭐를 갖다 줄이는 건가 하면 이쪽에서도 줄이는 문제가 있지만 실은 그 법인세를 결정적으로 다 낮춘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돈 버는 인간들에 대한 낮추고 법인세를 낮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또 조세 정책이 이렇게 빵꾸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세 감면해 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하면 감면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러고 누진세를 사실상 무장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세금 누진세를.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과 이제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도 문화공연 침식에 또 기여하고 금권 정치가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은 사적 예술품의 이것도 이제 예술을 시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상속세 안 내려고 우리나라도 다 이런 편법들은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얘네들은 개인 박물관과 이제 미술관을 세우고 이런 걸 갖다 사들여 갖고 공공 미술 수준에서 유지하는 걸 갖다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게 또 공공재니까 사적 예술관과 미술관 만들어서 우리 돈 내고 들어가서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화돼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식공유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약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뉴스와 사실, 정보, 인포메이션 있고요. 다음에 지식,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고 교육, 학습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은 우리 이제 지식공유지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성되고 공유되면 모두가 배우고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측면에서 현재 이제 지식공유지는 이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식공유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또 C제곱이다. 피타고라스가 BC 몇 년 정도의 어른이시고 조상인지 아십니까? 피타고라스가 기원전까지는 맞아요. BC 한 500년대쯤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이제 동시대 사람인가 하면 공자, 피타고라스, 부처 이게 동시대 사람이에요. 보면. 근데 2500년 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피타고라스 막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다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 요만큼 조금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조금 뒤에 그 특허권 이야기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정보공유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정보공유지 도서관이 정보공유지 근거였고 수세기 동안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는 소비자가 정보의 창조자가 생산자가 유통자가 되는 전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시 하면 생산자와 유통자가 같이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수평화됐고 개방화됐고 발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암초를 만났어요. 이것이 이 정보공유지가 인크로죠. 이제 말하자면 담벼락이 쳐지는 거죠. 상품화, 사용화, 이데올로기 포획이 돼갖고 구글은 지식에 대한 지배적인 포털로 갖고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지배적 플랫폼으로 갖고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지배적 채널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지구적 영역과 독점적 통계는 유례없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5대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거는 저기 구글을 갖다 보시면 돼요. 구글의 자회사처럼 알파벳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요. 그래서 알파벳 나오면 구글이다 이렇게 페북 그리고 아마존. 그래서 얘네들의 인클로저를 보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520개의 유사기업 사들이 있고 인력을 다 영입했고 생산 범위를 확대했고요. 얘네들은 영토 주권에 대해서 기능 주권에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OECD에서 각국에서 다 얼마 이상 과세할 수 있다. 이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공유지 민주주의를 갖다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필의 독점력은 사실상 그들이 해당 시장에서 제어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갖다 독점력까지를 다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 전 지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주도하는 영향력이 새로운 목표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이들의 힘도 커졌으며 사람들은 민주적 통제관의 기업에 이렇게 이제 종속시키다 이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식 공유지. 아이디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 그거구나. 정보 공유죠. 인포메이션. 예?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런 정도 현재 미국에는 60%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갖다 얻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대부분은 페이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미디어 사이트 모든 정보의 3분의 1은 구글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보 공유지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세계 인구의 디지털 격차는 매우 악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16년에 보면 유엔은 인터넷 이용이 깨끗한 물이나 전기나 피난처, 음식 등과 같은 동등한 인권이라고 이제 선언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유엔은 이 적절한 인터넷 사용 비용을 다 낮춰갖고 모든 지구인들이 다 그거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국민 소득의 2% 이하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럼 이제 지적 공유지인데요. 발명은 본성상 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특허하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지금 우리 현대의 불평등에 너무나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죠. 지적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아요. 이게 95년에 발효됐어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WTO가 95년에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WTO에 가입한 이제 모든 것들 미국들이 다 강압적으로 여기에 다 그거 해라. 이러면서 지적재산권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특허, 그러고 저작권, 산업 디자인, 상표권, 이건 이제 조약을 만들어 갖고 이 싸움을 갖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식민주의 행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지네가 특허 다 해놔놓고 이제는 뭐 20년, 지금 20년인가요? 계속 늘어났어요. 그거 그냥 다 받아먹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루 공유지, 해양 공유지, 이까지도 이제 집어넣어 갖고요. 이거는 그 독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빨리 가갖고 있잖아. 특허도 없는 지네가 다 해놔놓고 이제 바다는 내 거다. 이러고까지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교육 공유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교육은 자연적인 공공재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더 많은 교육을 받기에는 가로막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공부 좀 더 하는 게 당신한테 어떤 가해나 피해가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공공재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공부를 갖다 하는 거는 자기의 갖다 몫인데 해야 될 건 너무나 많고 이런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공유지와 자본주의 두 모델은 함께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 공유지에 대한 사용화가 이루어지면 자산 분리는 이제 필연적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는 모든 정부가 사용화되고 선별적인 학교 교육이 중앙정부랑 이제 말한 공공으로 운영되는 이런 학교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여러 가지 증명에 의해서 다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유주의 약탈은 교육 공유주의 침식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 체계는 대학이나 예술과 인문학 주변화를 다 가속했다는 거죠. 예술과 인문학은 아니 문사철은 이게 특허낼 게 아닌 거잖아. 이게 문사철 내갖고 돈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다 주변화시키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직업훈련화 시키고,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공유지가 얼마만큼 침탈되면서
모두가 살아야 되고 공유해야 될 권리가 개인과 어떤 사적 이익에 종사되면서 우리의 어떤 생존권 자체가 불평등하게 갔느냐.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득과 어떤 배분에 대한 문제만으로 그걸 갖다 넘어서는 이런 이제 지점을 우리는 좀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공유지를 배당, 여러분 배당이라는 표현에 약간 요거 한 말씀만 쫙 드리고 그걸 할게요. 왜 배당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식에 내가 주식을 배당을 받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 몫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공유지에 나는 다 유산을 상속을 갖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만큼 들었으면 나 그것만큼 나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공유지 배당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유산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말하자면 주만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고 그래서 이 배당은 정의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 30년 금융가들이 이전 세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이거는 이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탈규제와 얘는 신자유주의 이래서 이제 버는 것이고 어디서 이제 전부 다 돈벌이 노릇을 다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빅테크들도 그 선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95년 이후에 지배권이 지구화되고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사적인 부가 공유지의 존재와 강탈에서 주로 기인했기 때문에 공유자는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고 모든 현대의 지대 소득, 이제 그러니까 공유자가 입은 유형의 어떤 손실은 공유지 기금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이제 지적재산, 특허,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은 가장 인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지대 소득원이다. 이거는 다 분담금으로 공유기금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세금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이것도 공유지를 지네가 해갖고 우리를 다 말하자면 기후변화를 야기시킨 거잖아요. 이것도 다 얘네들이 책임으로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지 배당은 이렇게 해갖고 모든 시민이 동일한 액수를 갖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유지 배당이 실제로 기본소득이어야 된다. 아까 말하자면 사회소득이야,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소득의 어떤 일종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기본소득론은 5가지 원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보편,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된다. 그러고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줘야 된다. 그러고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현금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충분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세계 기본소득 네트워크,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해서 충분성에 대해서는 그걸 해가자. 이래서 5+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따로 떼어나 보아서는 안 되고 지구화된 자본주의 변화에 대한 진보적 대응의 일부로 이렇게 봐야 된다. 새로운 공유지를 건설하고 태고적부터 생긴 공유지를 재생하는 일을 돕는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노동이 아니라 일을, 소비가 아니라 여가를 장려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노동기반 복지나 그 필연적 기기엔 노동연계 복지 대신에 새로운 커먼 페어를 만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로 좀 끝내는 것 같습니다.